원을 필수로 잡아놨는데 필수라기보다 권장에 가까워요. 사실 전자원은 약간은 좀 알면 좋고요. 제 오피스 아워는 금요일날 오후 4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나머지는 참고해서 보시고 이제 출석, 중간, 기말, 퀴즈 이렇게 퀴즈는 2번 보고요. 그리고 개인 과제 이렇게 평가 루브릭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머지는 스케줄을 한번 참고해서 보시고요. 여기 이 과목에서 뭘 배우는지를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무선기기에서 통신을 할 때는 먼저 출발하는 데가 소스 쪽에 있습니다. 소스 쪽에서 데이터 소스 처리를 해서 디지털 비스트림으로 이렇게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떤 형태의 데이터든 상관은 없습니다. 그래서 비스트림으로 넘어오게 되면 모뎀은 이렇게 생겨있는 정보를 어떤 파형으로 옮겨주는 장치입니다. 우리가 외부로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는 아날로그 신호로 바꿔줘야 되거든요. 어떤 메시지를 아날로그 신호 형태로 매핑하는 과정이 모뎀이고요. 모뎀을 통해서 나오면 여기가 이제 멀티빗 디지털 데이터가 되는데요. 이 디지털 데이터를 보통 데이터 컨버터하고 리컨스트럭션 필터를 통해서 이런 파형이 최종 단에서 나오게 됩니다. 이게 이제 정보에 대한 인포메이션을 담고 있는 파형이거든요. 이 파형을 지금 상태로는 전파로 내보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캐리어는 그냥 정연파예요. 정연파인데 주파수가 굉장히 높은 정연파입니다. 그래서 정연파에 여기를 씹는데 이 씹는데 사용되는 소자를 주파수 혼합기라 그래요. 믹서라 그래요. 믹서를 영어로는 믹서라 그러고 주파수 혼합기인데 주파수 혼합을 하게 되면 얘가 캐리어에 올라타게 됩니다. 그러면 그 캐리어에 올라탄 파형은 이런 비슷한 형태가 돼요. 캐리어하고 얘가 섞여 있는 파형이 나오는데 이 파형을 RFM프로 증폭해서 안테나로 내보냅니다. 그러면 안테나에서 레디에이션이 일어나고 채널을 통해서 수신 안테나 쪽으로 전송이 됩니다. 전송이 돼서 들어오게 되면 RFL에서 제일 복잡한 부분이 수신하는 파트인데 수신하는 파트에서는 잡음이 끼어듭니다. 또 이 주변 기기에 얘와 비슷한 송신기가 있으면 간섭 신호도 들어오게 되죠. 근데 그런 간섭 신호가 들어오는 경우에는 대부분 경우 CSMA 같은 알로하 방식으로 막아줘야 돼요. 인터피어런스가 가까이 있으면 얘가 동작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 네트워크에 대한 이슈예요. 근데 이제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는 잡음에 대한 이슈가 큰데 잡음하고 내가 받아야 될 신호가 섞여서 안테나로 들어오게 돼요. 그러면 안테나로 들어오게 되면 들어올 신호를 증폭을 일단 해야 됩니다. 안테나에서 있는 신호는 워낙 신호가 미약한 신호이기 때문에 증폭을 한 다음에 다시 주파수 혼합기로 내리게 되면 이 신호가 복구가 됩니다. 그걸 여기 AD 컨버터하고 엔티얼레이션 필터를 통해서 데이터를 다시 샘플링을 합니다. 그래서 모듈레이터에 반대되는 디모듈레이터를 거치면 메시지가 나오는 구조거든요. 저희가 이번 수업에서 쓰는 툴은 작년에는 QECS를 썼는데 QECS랑 QECS 스튜디오는 거의 비슷해요. 껍데기만 약간 다르고 거의 같은 형태거든요. QECS 스튜디오 같은 경우에는 스키매틱이나 베릴로그하고 HDL은 디스크립션 랭귀지에 속하고요. 옥타브는 매트랩하고 거의 똑같아요. 그리고 C++는 보통 이제 그 옥타브를 쓰거나 베릴로그를 쓰거나 스키매틱 요 컴포넌트를 만들 때 빌딩 블락을 만들려면 QECS나 QECS 스튜디오는 C++ 소스 코드 가지고 만들어요. 근데 여기 보면 예를 들어서 우리가 옥타브에 쓰는 C 코드를 만들겠다면 템플릿을 만들어줘요. 이 템플릿에서 수정만 하면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베릴로그 코드 만들겠다면 모듈과 모듈을 테스트하는 테스트 벤치가 디폴트로 생겨 있는데 이걸 여기 모듈을 디파인하고 여기서 테스트를 할 수 있게 이렇게 만들어져 있어요. 마찬가지로 VHDL도 마찬가지고요. VHDL도 마찬가지로 컴포넌트 디파인하고 컴포넌트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테스트 벤치를 주고요. 그리고 여기는 이제 그 HDL 중에 아날로그 HDL이 있어요. 이제 베릴로그 신텍스 중에 아날로그 HDL이라는 랭귀지가 있거든요. 아날로그 HDL을 가지고 디바이스의 비헤이비어를 기술하는 그 컴포넌트에서 그런 것들이 여기에서 쓸 수 있는 랭귀지들입니다. 근데 이제
이렇게 기술되어 있는 랭귀지들은 여기 스키매틱 쪽에서 불러서 쓸 수 있습니다. 대부분 컴포넌트가. 그래서 메인 시뮬레이션은 스키매틱에서 와서 여기서 시뮬레이션을 해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QPSK 시뮬레이션 같은 경우 보면 여기 소스 코드부터 와서 여기는 이제 중간에 채널 자체가 파이버 옵틱 쪽이긴 한데 비슷합니다. 시뮬레이션 저희 해보면 I 패턴들이 어떻게 나오는지 이게 이제 시스템 스펙을 잡을 때 이렇게 할 수 있고요. 비데라레이도 마찬가지. 비데라레이시 여기서 시퀀스가 출발해서 필터를 거치고 변조를 거친 다음에 에러레이시 어떻게 생겨나는지 거기를 시뮬레이션 할 수 있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번 수업에서는 QECS 스튜디오를 가지고 주로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여기도 보면 각 스테이지별로 파형들이 어떻게 변하는지 어떤 역할들을 하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내용은 여기 챕터 5에 가보면 디지털 통신을 우리가 어떻게 RF에서 모델링을 해서 비트레이트를 예측을 하고 변조 방식을 선택을 하고 통신 거리를 예측하고 하는 것들이 있어요. 이게 버식 어널리시스거든요. 근데 여기에 키가 되는 내용이 잡음 해석이에요. 잡음을 우리가 어떻게 다뤄야 되는가에 대한 내용들인데요. 잡음이 있을 때 비트레이트는 어떻게 변하는가, 또 그랬을 때 변조 방식은 어떤 걸 쓸 수 있는가. 그래서 그런 내용들이 아마 이 부분에서 나올 겁니다. 그래서 주 관심은 이런 시스템인데 여기에서 RF 앰프를 설계하는 방법, 믹서를 만드는 방법, 주파수 합성기 만드는 방법, 그리고 안테나를 설계하거나 안테나를 분석하는 방법, 그러니까 안테나 성능 같은 거 어떻게 찾아내는지 그런 내용들이 이 교과목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그래서 뒤에 보면 여기가 시스템 해석하는 부분이고요. 안테나, 그리고 RF 증폭기, 그리고 주파수 합성기와 주파수 혼합기가 있는데요. 이게 주파수 혼합기고요. 여기가 주파수 합성기입니다. PLL은 페이즈 락 그루프고요. DLL은 딜레이 락 그루프인데 딜레이 락 그루프나 페이즈 락 그루프를 가지고 여기에 이제 캐리어를 생성하는 회로가 있어요. 그래서 그런 회로들을 만드는 거에 이제 주 목적인데 거기에서 이제 이런 RF 회로를 다루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될 백그라운드 지식이 필요해요. 그래서 백그라운드 지식이 이런 것들을 배울 텐데요. 우리가 만약에 이런 걸 한번 봐요. 여기 저항이 하나가 있는데 이게 100ohm이에요. 여기에 전압이 예를 들어서 10V가 이렇게 걸렸어요. 근데 뒤쪽에 로드 저항이 이렇게 달려 있는데 여기가 10V면 여기로 올 때 최대 전력이 전달되려면 RL이 얼마나 해야 되죠? 얼마죠? 100ohm. 100ohm이에요. 100ohm일 때가 최대 전력이 전달이 돼요. 왜 그렇죠? 해보면 그렇게 나오죠, 그죠? R에 따라서 R이 크면 전류가 작아서 파워가 작아지고 R이 작아지면 전압이 작아서 파워가 작아지죠. 근데 똑같은 값이 됐을 때가 최대 파워가 나오죠. 근데 RF에서는 어떻게 이해를 하느냐 하면 일단 여기서 전력이 출발하면 이쪽으로 신호가 전달이 돼요. 신호가 전달이 되는데 전달이 될 때는 얘가 얼마인지 잘 몰라요. 모르는 상태에서 일단 가요. 가면 이때 전압이 10V 걸려 있으면 여기 100ohm, 100ohm이면 이게 5V예요. 이게 5V라고 얘기하는 게 최대 전력 전달일 때의 전압값. 물론 전류값도 있겠죠, 그죠? 이게 지금 현재 상태에서의 입사 신호라고 생각을 해요. 최대 전력 전달 조건. 근데 와봤더니 100ohm이 아니고 200ohm이었다고 생각을 해요. 이게 200ohm이었다면 우리가 알고 있듯이 출력 전압은 100ohm 더하기 200ohm 분의 200ohm 곱하기 10 이렇게 나오겠죠. 그래서 얘가 3분의 20이라는 전압이 여기 걸리게 돼 있어요. 근데 이게 100ohm이든 200ohm이든 상관없이 처음에 출발할 때는 일단 5V가 와요. 근데 5V가 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면 출발할 때는 100ohm을 기준으로 출발을 해요. 전압 전류의 B가 100ohm이라는 얘기거든요. 근데 도착해 봤더니 100ohm이면 내가 가지고 있는 전압 전류 B로 그대로 받아가요. 그러니까 최대 전력이 전달이 될 수 있어요. 근데 와봤더니 100ohm으로 안 받아주고 200ohm으로 받아줘요. 만약에 저게 200ohm이었다면 전압 전류비가 바뀌어져야 되잖아요. 그죠? 일단 와봤더니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랬을 때 여기 반사라는 게 일어나요. 나중에 배우겠지만 반사 계수는 여기 있는 200ohm과 소스가 원래 가지고 있던 100ohm
이만큼 반사가 일어나. 왜 저만큼 반사가 일어나는지를 나중에 이제 뒤에 풀어보면 이제 바운드리에서 컨티뉴티 조건을 적용하면 이걸 만족을 해야 돼요. 3분의 1이 반사가 일어나요. 그 얘기는 뭐냐면 5V를 줬더니 실제 반사는 얼마가 일어나느냐 하면 5V의 3분의 1, 3분의 5V가 반사가 일어나요. 그러면 5V는 들어가고 3분의 5V로 반사되면 얘가 3분의 3, 5, 15니까 20V가 나오죠. 이 우리가 알고 있는 3분의 20V는 두 가지 성분으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하나는 입사파, 하나는 반사파로 되어 있어요. 근데 실제로 필요한 건 뭐냐 하면 이 입사파하고 반사파의 인터랙션에서 생겨나는 전압이 실제로 걸리는 전압이에요. 그래서 최대 전력 전달이 된다는 이야기는 반사가 없는 상태예요. 그래서 그게 최대 전력 전달이 되는 조건인데, 그러면 왜 이렇게 반사가 일어나는가에 대한 질문을 알려면 전자기압부터 출발을 다시 해야 돼요. 그래서 그 내용들을 여기 백그라운드에서 살펴볼 내용입니다. 그래서 RF 회로 설계는 앞쪽에 회로 설계의 기본이 되는 개념들과 그리고 시스템 버짓은 무선 통신 시스템 쪽의 구조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버짓은 어떻게 잡고 비대라이레이션은 어떻게 결정이 되고 우리가 원하는 신호 퀄리티를 어떻게 잡아내는가에 대한 내용들이 나오고요. 그래서 이런 시스템 버짓 하에서 안테나 설계, RF 회로 설계하는 내용들이 이 교과목에서 다루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교재는 제가 링크를 해놨는데요. 이렇게 챕터 1에 오늘 강의는 챕터 1의 1.1 파트를 제가 커버를 하려고 합니다. 여기가 이제 맥스웰 방정식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 내용들을 여기에 요약을 해뒀습니다. 맥스웰 방정식은 나중에 여기 위쪽에 이제 위키피디아에 들어가 보시면 조금 더 자세한 자료들이 들어 있습니다. 첫 번째 섹션의 주제는 4개의 그 실험입니다. 첫 번째는 쿨롬 실험인데요. 쿨롬 실험부터 살펴보죠. 이게 4개의 맥스웰 방정식이 나오게 되는데, 첫 번째 쿨롬 실험은 1780년에 쿨롬이 실험을 했어요. 어떤 실험을 했냐 하면 두 개의 전하가 있고 그 전하 사이에 거리가 R이 떨어져 있을 때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더니 이 두 전하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은 두 전하의 곱에 비례하고 제곱에 반비례했어요. 이건 실험식이기 때문에 이유가 없어요. 관측을 했더니 저렇게 나온 거예요. 자, 근데 여기에 R제곱이라는 텀이 들어가면 항상 앞에다가 4파이를 붙여요. 우리가 원이 있고요. 원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반지름이 R이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어떤 호가 있을 때, 예를 들어서 여기서 여기까지 호의 길이를 계산한다 하면 이게 반지름이고요. 이게 앵글 세타라고 하면 R 곱하기 세타가 호의 길이죠. 그죠? 그랬을 때 이 각을 우리가 라디안 각이라고 해요. 원에서의 전체 각이 얼마가 돼요? 그래서 2파이가 되죠. 근데 만약에 얘가 원이 아니고 9였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원의 9의 중심에서부터 여기까지 차원이 하나 늘어나니까 길이가 면적이 돼요. 이런 여기에 요 면이라고 생각해봐요. 이 면은 반지름의 제곱에 비례할 겁니다. 반지름이 크면 면적이 더 커지거든요. 그랬을 때 이렇게 각이 있어요. 이걸 우리가 면각이라고 그래요. 자, 얘랑 얘를 한번 비교해 보세요. 얘는 2차원이고 얘는 3차원이에요. 그래서 2차원일 때 전체 앵글이 얼마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2파이가 된다 그랬어요. 2파이 곱하기 R을 하게 되면 원주 전체의 길이가 나와요. 3D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하면 반지름의 제곱에다가 어떤 면각을 곱하면 그 면이 나옵니다. 근데 그 전체의 면적이 어떻게 주어지죠? 이렇게 주어지죠. 그래서 3D에서는 3차원에서는 토탈 앵글이 4파이가 돼요. 그래서 저걸 우리가 면각이라고 해요. 영어로는 솔리드 앵글. 그래서 전파에서는 솔리드 앵글이라는 걸 되게 많이 사용을 합니다. 솔리드 앵글의 단위는 여기의 단위가 라디안이죠. 그래서 얘는 스테라디안이라 그래요. 원래 스퀘어 라디안의 의미입니다. 스테라디안. 그래서
SR이라고 적어요. 단위로. 그래서 여기 4파이가 붙어 있는 건 이게 R 제곱이기 때문에 붙어 있고요. 입실론 제로가 비례상수입니다. 이 비례상수를 비례식이니까 비례상수를 정리를 했는데 이 비례상수를 찾으면 유전율 값이 나옵니다. 진공일 때 8.85 곱하기 12-12승 페로포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돼야지 얘가 폴스식을 만족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힘이니까 얘가 뉴턴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여기에서부터 쿨롬이 실험했던 식에서부터 이 뒷단부터는 가우스가 실험을 했던 겁니다. 가우스가 이렇게 정리한 식인데요. 가우스는 어떻게 생각했냐 하면 얘가 어떤 장을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했어요. 필드를. 그러면 이 필드에서 여기에 힘이 작용하고 있을 텐데 여기에 단위 차지를 뒀을 때 얘가 힘을 얼마나 받을 건가를 생각해 봐요. 그러면 여기에서 Q2로 나누면 이렇게 나눈다는 의미는 단위 전하당 작용하고 있는 힘이 얼마인지를 계산해 보는 거예요. 전하를 노멀라이즈 시키는 거예요. 단위 전하당 작용하고 있는 힘이 얼마인가. 그렇게 정리한 이걸 우리가 전기장이라고 정리했어요. 그래서 얘는 계산해 보면 4파 입실론 제로 1에 R 제곱분의 Q1. 이 Q1에서 생성되는 전기장이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가우스가 찾아냈어요. 이런 식으로 주어져요. 그러면 얘의 단위는 자세히 보시면 뉴턴 퍼 쿨롬의 단위예요. 뉴턴 퍼 쿨롬인데요. 일렉트릭 필드, 전기장의 단위는 뉴턴 퍼 쿨롬인데 분모의 메탈을 곱하고 분자의 메탈을 곱하면 뉴턴 메탈은 무슨 단위가 돼요? 뉴턴 메탈. 힘에다가 길이를 곱하면 줄이죠, 줄. 이게 줄이에요. 줄 퍼 쿨롬.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량. 그게 뭐냐 하면 전압이죠. 전압은 전위 자체가 전하의 위치 에너지를 나타내요. 그래서 단위 전하가 가지고 있는 에너지 양이 볼티지입니다. 그래서 볼트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주로 뉴턴 퍼 쿨롬 단위를 쓴다기보다 볼트 퍼 메타 단위를 사용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아래쪽은 이제 전압에 대한 건데, 그러면 예를 보시면 단위 길이당 전압이, 단위 길이당 걸려있는 전압이 일렉트릭 필드니까 일렉트릭 필드를 어떤 길이에 대해서 적분을 하게 되면 전압이 나올 겁니다. 그죠? 방향은 일렉트릭 필드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내려가야 되니까 전위가 감소하는 방향으로 떨어질 거예요. 네거티브고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는 이렇게 적을 수 있어요.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V. 그러니까 포텐셜이 가장 빨리 감소하는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가 생길 거라는 가정이 이거예요. 그레디언트는 원래 그냥 그레디언트 취하면 미분해보면 제일 빨리 증가하는 방향을 가리키거든요. 그래서 마이너스를 붙이면 제일 빨리 감소하는 방향을 가리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일렉트릭 필드에 대한 내용인데, 그러면 위에 있는 식을 한번 다시 보면 얘가 이제 Q1인데 이런 Q1들이 작은 QI가 여러 개가 있어서 이 지점에 어떤 일렉트릭 필드를 이렇게 만들어낸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이 개별 전하가 만들어내는 일렉트릭 필드는 개별 전하가 만드는 일렉트릭 필드를 4파 입실을 곱한 다음에 I에 대해서 다 더하면 I는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쭉 있는 애들 다 더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어떤 특정 지점에서의 넷 일렉트릭 필드가 나와요. 자, 근데 여기 식을 한번 봐요. Ri 제곱분의 1. 어떤 R분의 1은 뭐와 똑같냐면 마이너스 그레디언트 R분의 1이에요. 뭐 X분의 1을 미분한 거랑 똑같아요. X분의 1을 미분하면 마이너스 X 제곱분의 1이죠. 근데 부호를 하나 뒤집으면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여기 R제곱분의 1 대신에 마이너스의 그레디언트의 R분의 1을 하게 되면 이 식이 자세히 보시면 전압에 나와요. 그래서 나중에 포텐셜 스테리 할 때 보면 포텐셜은 4파의 R분의 4파의 입실론분의 Ri분의 QI의 썸으로 이렇게 주어져요. 그래서 저게 그 가우스가 정리했던 식입니다. 여기에서 이 뒤쪽으로 넘어갈 때는 맥스웰 방정식으로 넘어갈 때 맥스웰이 뒤에 정리합니다. 이게 가우스로긴 한데요. 보시면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전속 밀도라는 걸 정의합니다. 이건 단위 면적당 전하량을 나타내는 파라미터인데요. 만약에 여기 입실론을 여기로 곱해버려 봐요. 그러면 뭐가 남는지를 한번 보면 입실론 곱하기 1을 하게 되면 제로가 될 건데, 네. 입실론 곱하기 1을 하고 나면 여기 넘어가면 4파이 R제곱분의 4파이 R제곱분의 Q1 이렇게 남아요. 입실론을 곱하고 나면 이렇게 남죠. 그죠? 이거 가만히 들여다보면 위에가 쿨롬 단위고요. 아래가 면적 단위입니다.
쿨롱 퍼 메타 스퀘어 단위를 가지고 있죠. 근데 여기 단위를 어널리시스를 해보면 얘가 페로 퍼 메타 단위를 가지고 있고요. 이게 페로 퍼 메타고요. 일렉트릭 필드가 볼트 퍼 메타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단위가. 계산을 해보면 메타 제곱이 되고 캐패시터 페럿하고 전압을 곱하면 전압하고 캐패시턴스 단위가 곱해지면 전하의 단위가 되죠. 그래서 쿨롱 퍼 메타 단위가 돼요. 그래서 그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전송 밀도라고 얘기하는 건 단위 면적당 전하량을 나타내요. 자, 여기서 이제 이해해야 되는 스토리가 쿨롬이 실험한 식을 정리해서 유전율이라는 걸 찾아내요. 커머티비티. 그래서 식을 하나 빌드업합니다. 이 식을 자세히 관찰을 해서 전하 하나에 대해서 노멀라이즈를 시키면 전기장이 나와요. E라고 얘기하는 일렉트릭 필드가 나옵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단위를 분석해 봤더니 볼트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서 볼트라고 얘기하는 게 위치 에너지죠. 전하에 대한 위치 에너지. 그래서 필드라고 얘기하는 건 위치 에너지가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공간에 대해서 어떻게 변화하고 있는지, 그게 필드입니다.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와 전압이 어떤 연관이 있는지를 이 식으로부터 이해할 수 있습니다. 나중에 보면 좀 더 자세하게 포텐셜 티어리 할 때 한번 다시 볼 거예요. 그래서 일렉트릭 필드의 단위가 어떻게 주어지는가를 봤고요. 그리고 그 일렉트릭 필드의 정의로부터 이 유전율을 곱해버리면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가 나오게 되는데,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는 단위 면적당 전하량입니다. 그래서 쿨롬 실험을 통해서 도입된 물리량이 뭐가 있냐 하면 전기장, 일렉트릭 필드가 뭔가, 유전율이 뭔가, 그리고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가 뭔가에 대해서 도입이 되고요. 나중에 가면 전압에 대한 정의도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쿨롬 실험이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많이 만들어냈죠. 그래서 쿨롬 실험을 통해서 어떤 물리량들이 도출됐는지 한번 잘 기억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유전율,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전압. 이 네 가지 물리량이 쿨롬 실험하고 연관이 되어 있습니다. 쿨롬 실험을 조금 더 정리하기 위해서 가우스로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고 이게 단위 면적당 전하량입니다. 단위 면적당. 그러면 이 플럭스 덴시티를 어떤 클로즈드 서페이스, 이건 구라고 생각해보면 구의 표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단위 면적당 전하량을 모든 면적에서 다 더하게 되면 전체 전하량이 나오겠죠. 그래서 단위를 생각해보면 얘가 쿨롬 퍼 메타 스퀘어, 얘가 메타 스퀘어니까 곱하면 쿨롬의 단위를 가지게 됩니다. 쿨롬의 단위를 가지고 있는데요. 우리가 보통 어떤 이렇게 closed surface에 대해서 얘가 적분을 다 하는 건 이 closed surface는 어떤 볼륨을 만들어내게 돼 있어요. 어떤 형태든지 surface가 다 닫혀 있으면 그 surface가 가두고 있는 공간에 볼륨이 있어요. 근데 그 볼륨을 여기는 V라고 정의했어요. closed surface와 V가 관계가 없는 게 아니라 closed surface에서 형성되는 그 볼륨에 대해서 어떻게 하느냐 하면 다이버전스 D에 볼륨 적분을 하게 돼요. 이게 다이버전스 티어리인데요. 다이버전스 티어리는 어떻게 보면 좀 복잡해 보이긴 하는데요. 다이버전스 D가 뭔 뜻을 가지고 있는지만 알면 쉽습니다. 다이버전스 D는 어떤 의미냐면 요걸 그대로 유도를 해보면 어떤 클로즈 서피스가 가지고 있는 그 볼륨분에 이 클로즈 서피스 밖으로 빠져나가는 아웃플럭스야. 위에 있는, 여기에서 분모 위쪽에 있는 건 이 델타 V라는 볼륨의 서페이스 밖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플럭스 양을 분모에 적어놓은 거예요. 적분이 적분하고 말고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이게 뭘 의미하는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드렸듯이 계산이 중요하지가 않고 미닝이 중요해요. 그래서 요 인테그랄을 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프로덕트에서 D하고 S를 해서 요 클로즈드 서피스에서 적분한다는 얘기는 어떤 표면으로 빠져나가고 있는 어떤 플럭스 양, 물리량들을 표면에 대해서 다 적분하는 거예요. 그걸 이 클로즈 서페이스가 만들고 있는 부피로 나눠주는데요. 이걸 말로 설명하면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단위 부피당 빠져나가는 아웃플럭스 양이에요. 단위 부피당 빠져나가는 아웃플럭스 양이 다이버전스 D를 나타내요. 그래서 단위 부피당 빠져나가는 일렉트릭 플럭스의 양이 다이버전스 D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다이버전스 D는 단위 부피당 빠져나가는 아웃플럭스 양이니까 전체 부피에 대해서 다 더하면 토탈 아웃플럭스 양이 나오죠. 이게 그 토탈 아웃플럭스 양입니다. 그러니까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를 클로즈 서피스에서 다 더하게 되면 이게 토탈 아웃플럭스 양이 나오는데, 토탈 아웃플럭스 양은
단위 부피당 아웃플럭스량을 전체 부피에 대해서 더한 값에 해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하의 원래 데피니션 생각해 보면 전하 밀도를 이 부피에 대해서 다 더하게 되면 토탈 차지가 나오게 됩니다. 이게 로그이라고 얘기하는 건 단위 부피당 전하량을 나타내요. 전체 부피에 더하면 토탈 전하량이 나오죠. 그래서 첫 번째 Q와 마지막에 있던 식은 아이덴티티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토탈 아웃플럭스 양과 단위 부피당 아웃플럭스 양을 볼륨에 대해서 다 더하는데 이걸 우리가 다이버전스 테어리라고 해요. 다이버전스 테어리는 토탈 아웃플럭스 양은 단위 부피당 아웃플럭스 양을 볼륨에 대해서 다 더한 거다라고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식 두 개가 비교를 해보면 여기에 볼륨과 여기에 볼륨은 동일한 볼륨입니다. 그래서 안쪽에 다이버전스 D가 로그하고 같아진다는 식이 얻어집니다. 이게 단위 부피당 아웃플럭스 양은 볼륨 차지 덴시티와 동일하다는 걸 얘기를 해요. 이게 첫 번째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그래서 쿨럼스 로로부터 어떤 식들이 유도되고 그 과정에 어떤 물리량들이 도출이 됐는지를 한번 기억을 해보세요. 그러면 쿨럼스 로가 정리가 될 겁니다. 이게 첫 번째 맥스웰 방정식이에요. 쿨럼스 로. 자, 그리고 전자기하학에서 또 중요한 실험이 하나가 더 있는데 앙페어로입니다. 앙페어로가 발표되기 전에 어떤 일들이 있었냐면 올스테드가 1819년에 전류가 흐르면 주위에 자기장이 생긴다는 걸 찾아내요. 오론스 법칙 많이 봤었죠. 그래서 전류가 흐르면 자기장이 주위에 생겨나게 됩니다. 오론스 법칙을 따라서. 근데 그게 어떻게 생겨나는지에 대해서 계산한 사람이 비오사바르트예요. 비오사바르트는 실제로 전류가 흘렸을 때 자속 밀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찾아내는데요. 올스테드가 발표한 그 다음에 1820년에 이 논문을 발표합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가 어떻게 계산되는지를 찾아내게 되고 나중에 안테나 할 때 보면 요 벡터 포텐셜을 얘기할 때 그런 거 한번 다시 볼 기회가 있어요. 이제 실제로 중요한 실험은 누가 있냐면 앙페어 실험에서 그 다음 실험한 사람이 앙페어인데요. 앙페어는 어떻게 했냐면 두 개의 전류가 흘리는 도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측정을 했어요. 여기 와이어의 길이를 L이라고 놓고요. 거리를 R이라고 하고 전류가 I1, I2 이렇게 평행한 두 개의 도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측정을 했어요. 관측을 했더니 요 두 와이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이 요 길이로 노멀라이즈 했을 때 단위 길이당 작용하고 있는 힘이 전류의 곱에 비례하고 이 떨어져 있는 간격에 반비례해요. 여기도 이유가 없어요. 측정했을 때의 결과입니다. 측정했을 때 이런 결과가 나왔어요. 그래서 이 단위 길이당 작용하고 있는 힘이 두 전류의 와이어에 흐르고 있는 두 전류의 곱과 와이어에 떨어져 있는 간격에 반비례하는 특성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이런 비례식이 나오면 비례 상수를 집어넣게 되는데요. 여기에 R이 있으면 2파이를 집어넣습니다. 앞쪽에 R 제곱이 있었으면 4파이를 집어넣었죠. 그죠? 같은 이유로 R이 있으면 2파이를 집어넣습니다. 길이에 대한 단위이기 때문에 길이에 대한 토탈 앵글을 넣고 비례 상수를 찾아요. 이걸 퍼미어빌리티, 투자율이라고 해요. 투자율이라고 해서 뮤제로 값을 정의를 하게 되면 이 식을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앙페르 식인데요. 여기에서 어떤 걸 정의하느냐 하면 비슷한 일을 합니다. 단위 전류에 대해서 이 힘을 노멀라이즈 시켜봅니다. 이렇게. 앞쪽에서 했던 거와 비슷하죠. 그죠? 이렇게 정의를 하게 되면 이건 뮤제로의 I1 over 2πr 이렇게 떨어져요. I1 2πr이 있고 뮤제로가 있어요. 이것의 단위를 한번 생각해 보면 F는 힘이기 때문에 뉴턴이고요. 길이, 얘는 단위 길이이기 때문에 메타고요. 전류 암페어입니다. 메타, 암페어, 뉴턴이 이 B라고 얘기한 자속밀도의 단위입니다. 자속밀도의 단위인데 분자에다가 메타를 곱하고 밑에도 메타를 곱해요. 그러면 뉴턴 메타가 줄이 되고요. 메타 제곱이 되고 암페어가 됩니다. 줄 퍼 암페어가 뭐에 대한 단위냐면 웨버에 대한 단위입니다. 웨버가 원래 자속인데요. 자속에 대한 위치 에너지가 전류예요. 실제로. 그래서 이제 줄 퍼 암페어의 데피니션이 웨버입니다. 그래서 웨버 퍼 메타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있고 이걸 우리가 테슬라라고 불러요. 가우스는 단위가 어떻게 돼요? 가우스. 테슬라는 웨버 퍼 메타 제곱. 근데 회로에서는 테슬라 잘 안 쓰죠. 물론 이제 이 가속기 같은 거 굉장히 대규모 시스템에서는 테슬라를 쓰지만 대부분의 회로에서는 가우스를 써요. 메타 제곱에
얼마의 마그네틱 플럭스가 있는지를 계산해서 값이 나오면 굉장히 큰 숫자예요, 이게. 그래서 회로에서는 대부분 가우스를 쓰는데, 가우스는 제곱 센티미터당 웨버 퍼 제곱 센티미터가 가우스의 단위예요. 그래서 우리가 가우스라고 하면 이걸 우리가 가우스라고 해요. 물론 이제 얘도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의 단위입니다. 그래서 그 자속 밀도가 어떻게 정의됐는지를 한번 자세히 보세요. 이렇게 자속 밀도가 정의가 됐죠, 그죠? 그래서 자속 밀도는 말 그대로 자속의 밀도입니다.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이 B 필드가 됩니다. 그리고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말고 자기장이라는 게 있어요. 마그네틱 필드라는 게 있습니다. 마그네틱 필드 인텐시티, 이게 H라고 표시를 하는데요. 마그네틱 필드는 여기에서 U0를 B로 나눕니다. 이렇게 나눈다. 이걸 우리가 자기장의 세기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U0로 나눠버리면 이게 남아요. I over 2πR이죠, 그죠? 이게 자기장의 단위를 보면 위에는 암페어, 밑에는 길입니다. 암페어 퍼 메타로 나오죠. 이게 일렉트릭 필드하고 비슷한 느낌이죠. 일렉트릭 필드가 볼트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근데 자기장이 암페어 퍼 메타의 단위를 가지고 있어요. 그리고 D라고 얘기했던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가 쿨롱 퍼 메타 제곱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자속 밀도도 웨버 퍼 메타 제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E하고 H가 대응이 되고 D와 B가 대응이 돼요. 그래서 E하고 H를 필드라고 해요. 일렉트릭 필드, 마그네틱 필드. 그리고 D하고 B를 밀도라고 얘기하는데 자속 밀도, 전속 밀도 이렇게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이렇게 용어를 정의를 합니다. 자, 그러면 조금 더 관찰을 해봐요. 이 2πr이 뭔가? 여기에 보시면 도체가 Y의 전류 I를 흘리고 있고 거리가 R 떨어져 있는 이 서클 주위를 생각을 하면 이 서클 주위에 그 마그네틱 자기장, 마그네틱 필드가 어떻게 되는지를 찾아내려면 여기 2파이 곱하기 H를 하게 되면 2파이 곱하기 H를 하게 되면 이게 전류 I와 같아집니다. 이 식이 지금 앙페르가 실험했던 식을 정리해보면 이런 걸 내포하고 있거든요. 2파이 R 곱하기 H. 2파이 R 곱하기 H는 뭐냐면 R이라고 떨어져 있는 주위의 이 둘레 길이입니다. 이 둘레 길이 곱하기 이 원 위에서의 H 필드를 곱하면 안에 흐르는 전류와 같다는 얘기입니다. R은 얼마든지 상관없어요. R이 작아도 되고 커도 돼요. 크면 적분 길이가 길어지고 작으면 적분 길이가 짧아져요. 그렇지만 가까이 있으면 자기장이 세고 멀리 있으면 자기장이 약하죠, 그죠? 약한 걸 많이 모으든지 강한 걸 작게 모으든지 똑같이 동일하게 전류 I를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 I는 이렇게 적어집니다. 이걸 조금 더 멋있게 적으면 이렇게 적어요. Closed contour. C라고 얘기하는 게 이런 컨투어입니다. Closed contour에 대해서 H를 다 더하면 H가 단위 길이당 전하 길이, 전류니까 단위 길이당 전류니까 길이에 대해서 다 더하면 이거의 단위는 전류의 단위를 가지겠죠, 그죠? 그래서 자기장이 어떤 값을 나타내는지를 봤는데요. 근데 이 인테그랄이 뭘 의미하는지 자세히 봐야 돼요. 저 인테그랄은 볼텍스를 측정할 때 사용해요. 볼텍스를 우리말로 말하면 와도라 그러나요? 회전량을 잴 때. 회전량을 잴 때 쓰는 오퍼레이터가 이런 적분이에요. 나중에 여기에 벡터 캘큘러스 있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세요. 이건 간단하게 설명하고 넘어갈게요. 보통 이제 우리가 벡터 필드에 대한 미분을 할 때는 이게 이쪽이 X방향, Y방향, G방향. 이건 제가 만든 강의 노트에서는 이 방향을 항상 기준으로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이쪽이 델타 X, 여기 변화가 델타 Y, 이쪽 변화력이 델타 G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가로, 세로 높이를 곱하면 볼륨이 되고요. 앞면, 뒷면, 이게 델타 X입니다. 여기가 앞면, 여기가 뒷면이죠, 그죠? 앞뒷면이, 가로 곱하기 높이. 그래서 요 면이 델타 S에 해당하고요. 델타 Y는, 좌측면과 우측면을 나타내요. 델타 Y는. 좌측, 우측. 그리고 델타 G는 위아래입니다. 위아래 면적. 그래서 6면체이기 때문에 앞뒤 면적, 이게 델타 S고, 그 다음에 델타 S Y가 좌우, 그리고 상하. 그러면 전체 클로즈 서피스가 되죠, 그죠? 그 클로즈 서피스에 해당하는 부분이 이거고요. 델이라는 오퍼레이터는 X방향 미분, Y방향 미분, G방향 미분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우리가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하는 건
x라는 별량이 있을 때 함수가 얼마나 변했는지를 나타내는 게 이게 미분값을 나타내요. 그래서 미분을 해보면 지금 x 방향으로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x 방향으로 증가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가르치죠. 얘가. 근데 그 그레디언트라고 얘기하는 거는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이 어딘지를 알려줘요. x 방향 속도, y 방향 속도, z 방향 속도를 알려주는데 증가하는 방향 속도를 다 합치면 가장 빨리 증가하는 방향을 얘가 가리키게 됩니다. 그리고 벡터 필드를 표시할 때는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z 방향 성분, सब스크립트가 방향의 성분을 나타내요. 이건 토탈 벡터를 나타내고요. x 방향 벡터, 얘는 y 방향 벡터, z 방향 벡터를 아까 나타내요. 그래서 디렉션을 나타내는 컴포넌트가 여기 सब스크립트고요. 괄호 안에 들어있는 건 이게 x, y, z의 위치에 대한 함수란 얘기거든요. 위치에 대한 함수. 보통 그냥 r이라고 적기도 해요. 여기를. x 방향의 r에 대한 함수, y 방향 r에 대한 함수, z, y r에 대한 함수.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제가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앞뒤 방향만 이렇게 모아보면 앞쪽 방향은 이쪽이 포지티브고요. 뒤쪽 방향은 지금 마이너스 x 방향이라서 그게 빠져 있어요. 그래서 이게 델타 y와 델타 g이기 때문에 여기 색깔 칠해져 있는 부분의 면적이 이겁니다. 그래서 얘가 뭐냐면 지금 x 방향으로 빠져나가는 앞뒤면으로 빠져나가는 아웃플럭스 양을 매저하는 거예요. 그래서 서페이스에 대해서 이렇게 매저하는 건 전부 다 플럭스를 재는 거예요. 플럭스를 재는 거예요. 그래서 플럭스 양은 여기는 포지티브 면이 이쪽이고요. 뒤쪽은 포지티브 면이 바깥쪽으로 나가는 거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차이가 나와요. 그래서 여기다가 밑에다가 델타 x를 나누고 델타 x를 곱하면 뒤에 여기가 델타 v가 되고 밑에 델타 x가 돼서 이런 미분이 돼요. 그래서 이게 앞뒷면으로 빠져나가는 플럭스 양이에요. 이게 앞뒷면으로 빠져나가는 거, 얘가 좌우로 빠져나가는 거, 얘가 상하로 빠져나가는 거. 그걸 다 다음에 이렇게 나와요. 그래서 전체 아웃플럭스 양은 앞뒤로 나가거나 좌우로 나가거나 상하로 나가는 걸 다 더하면 전체 아웃플럭스 양이 나와요. 이 전체 아웃플럭스 양을 단위 볼륨으로 나누게 되면 그게 요게 나오는데 이걸 우리가 다이버전스라고 해요. 지금 보면 여기에 있는 요 부분. 요 부분이 다이버전스인데 그래서 다이버전스는 제가 앞서 말씀드렸듯이 어떤 걸 재는 거라고 말씀드렸냐면 요게 단위 볼륨당 나가는 아웃플럭스 양 이게 다이버전스라고 했었죠. 그죠? 그래서 그게 벡터 캘큘러스에서 다이버전스를 계산을 해보면 이걸 계산하는 과정이 이렇게 돼요. 그래서 앞뒷면 좌우 상하로 나가는 아웃플럭스 양을 다 더하게 되면 개별로 나가는 아웃플럭스 양을 더하면 이런 식을 만족을 해야 돼요. 여기에서 우리가 알고 싶은 건 이 앵글 브라켓으로 되어 있는 이 안쪽 부분이 우리가 찾고자 하는 값이에요. 여기 값을 찾으면 이렇게 떨어져 나오고 나서 얘가 뭐로 의미하는지는 얘를 보고 하면 되고요. 얘를 계산하려면 얘를 보면 돼요. 다시 말씀드리면 다이버전스 E라는 물리량을 알고 싶으면 얘를 들여다봐야 돼요. 단위 볼륨당 아웃플럭스 양이다. 이렇게 읽어요. 그러니까 근데 얘를 계산하고 싶으면 이렇게 계산하면 돼요. 자, 두 번째 다이버전스 티어리는 그래서 넘어갈게요. 두 번째는 볼텍스를 측정하는 건데 볼텍스는 어떤 거냐면 여기에 어떤 물이 흐르고 있어요. 여기는 속력이 단위 시간당 10m씩 나고 빠르게 흘러요. 이게 긴 벡터가 하나 있죠. 이렇게 긴 벡터가 하나 있고요. 그리고 좀 떨어진 여기서 이만큼 떨어진 자리 여기는 유속이 작아요. 여기 2m/s로 돌고 있어요. 근데 여기 위에 이렇게 노란색으로 된 어떤 박스가 떨어져 있다고 하면 여기는 이마탄 속도로 밀고 있고 여기는 이런 속도로 밀고 있어요. 그러면 실제로 여기는 힘이 세고 여기는 약하기 때문에 실제 회전은 이렇게 일어날 겁니다. 근데 지금 방향이 X방향, Y방향, 나오는 방향이 지금 G방향이라서 G방향으로 보면 이게 G방향, 오른손으로 해보면 빨간색으로 표시된 게 G방향의 회전이거든요. 서큘레이션 양은 지금 G방향으로 생겨나게 되어 있는데 문제는 여기가 빠르고 여기 느리기 때문에 이렇게 돌아요. 반대 방향으로. 그러면 네거티브 볼텍스를 가지게 되어 있어요. 마이너스 G방향으로 볼텍스가 생기고 이렇게. 근데 얼마나 생겨나느냐 하면 여기에 길이가 여기가 3m고 3m고 여기가 2고 여기가 10이기 때문에 여기는 30의 벡터량이 있고 여기는 6에 대한 벡터량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는 요 6이라는 양은 뭐냐면 여기에서의 벡터량인데 얘하고 얘가 같은 방향이죠. 그죠? 이 방향 얘하고 같고요. 얘는 오른손 법칙을 해보면 이 방향하고 여기는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이게 오른손으로 해보면 위쪽은 내가 재고자 하는 빨간색의 방향으로 봤을 때는 반대 방향이라서 여기 마이너스가 붙어 있어요. 그래서 위에는 3 곱하기 속력을 곱하면 30이 나와서 얘가 마이너스 24라는 볼텍스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뭘 재는 건지를 자세히 보면 볼텍스라고 얘기하는 게 이렇게 측정을 해요. 이렇게 측정하는데 이렇게 생긴 오퍼레이터는 볼텍스를 재는데 볼텍스는 자세히 보면 벡터의 불균형이에요. 만약에
여기 위치와 여기 위치가 동일한 벡터량이었다면 볼텍스가 없어요. 회전을 안 해요. 어떤 곳에 와류가 생겨난다는 얘기는 벡터의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죠. 그죠? 그걸 정량화해서 계측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야 돼요. 그 계측하는 방법이 이런 적분이에요. 선적분, 컨투어 적분을 하게 되면 볼텍스를 측정하는 겁니다. 그래서 뒤쪽에 보면 볼텍스를 측분을 했을 때 어떤 미닝을 가지는지를 가지고 컬에 대한 정의를 찾아내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뭐 이런 벡터 필드가 있다고 했을 때에 G방향 볼텍스를 재겠다 그러면 G방향은 여기 네 군데 적분을 해야 돼요. 지금 X 방향으로 여기가 있고요. Y 방향으로 여기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해서 이렇게 쭉 적분해 놓은 게 이겁니다. 이게 Y 방향 필드에 대해서 요 길이 Y 방향 필드 두 개를 곱한 게 이거고요. 길이는 델타 Y만큼 돼 있죠. 그죠? 적분을 할 때 라인 적분이기 때문에 여기하고 여기를 델타 Y로 적분을 하는데요. 한쪽은 파지티브, 여기는 이제 오른손 목적으로 이렇게 돌려보면 지금 측정을 할 때 플러스 G 방향으로 찾아내기 때문에 회전 방향이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파지티브, 여기는 이렇게 접근해야 되기 때문에 네거티브입니다. Y 방향 기준으로 봤을 때는 뒤쪽은 네거티브, 그래서 앞쪽은 파지티브, 뒤쪽은 네거티브.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 길이만큼 곱하게 되면 여기 세그먼트와 여기 세그먼트에 생겨나는 불균형 양이 제거예요. 같은 방법으로 여기 델타 X에서 생겨나는 요 세그먼트에 대해서 보면 여기가 파지티브, 여기가 네거티브 이렇게 돼요. 그래서 그 양을 다시 적분을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이걸 두 개를 더하게 되면 지금 G 방향의 볼텍스 양이 나옵니다. 계산을 할 때 이렇게 돼 있으면 보통 여기에다가 델타 X를 곱하고 델타 X로 나누고요. 여기 델타 Y로 나누고 델타 Y로 곱해요. 그러면 델타 Y 델타 X, 델타 Y 델타 X면 여기 노란색의 면적을 나타내요. 노란색의 면적이 델타 X 곱하기 델타 Y거든요. 그래서 그 노란색의 가쪽 테두리가 지금 C의 XY라고 되어 있죠. 이렇게 컨투어예요. 적분하는 게. 요 컨투어가 지금 노란색의 주변을 나타내요. 닫혀있는 컨투어는 면을 만들어내요. 그래서 그 면이 바로 요 면입니다. 이 델타 X, 델타 Y라는 면적의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클로즈드 컨투어가 C의 XY라는 컨투어를 나타내요. 그래서 얘가 볼텍스 양을 측정하는데 여기 노랗게 생겨있는 면이 가지고 있는 볼텍스 양을 측정하는데 양을 계산을 해보면 델타 XY 곱하기 여기에 앞쪽이 Y 벡터 성분을 X에 대해서 미분한 거고 뒤에가 X 벡터 성분을 Y에 대해서 미분한 거 두 개가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가 이 부분을 이제 보면 얘가 이제 컬을 취했을 때 값에 해당하거든요. 이게 이제 G 방향 성분. 지금은 이제 G 방향 성분만 살펴봤는데 G 방향 성분을 보면 볼텍스 양, XY 평면의 볼텍스 양을 그 면적으로 나눴을 때 값이 바로 이게 나옵니다. 근데 이제 G 방향만 봤는데 모든 방향을 다 보게 되면 이제 G 방향, Y 방향, X 방향을 다 더하게 되면 토탈 볼텍스 양이 나오는데 토탈 볼텍스 양을 구하면 X 방향 성분, Y 방향 성분, G 방향 성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봤던 건 여기에 G 방향 성분을 봤죠, 그죠? G 방향 성분을 봤는데 그러면 실제로 이걸 계산했을 때의 미닝은 뭐냐면 지금 개별 면적의 볼텍스 양입니다. 그래서 단위 면적당 볼텍스 양이 바로 컬을 취했을 때의 값이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얘를 이해할 때는 이렇게 이해해야 됩니다. 이제 볼텍스 양은 다른 말로 하면 벡터의 불균형 양입니다. 그 둘레를 따라서 벡터의 불균형이 얼마 있는지를 여기 컨투어 있죠, 그죠? 이 컨투어가 차지하고 있는 면적으로 나눈 겁니다. 계산을 할 때는 이렇게 계산해요. 그래서 그 내용을 여기다 설명을 해놨는데 계산 과정은 대부분 컴퓨터가 해줍니다. 근데 저걸 해석하는 건 여러분들이 해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고 싶은 게 뭡니다. 전류라고 얘기하는, 앙페르 실험을 했을 때 전류라고 얘기하는 게, 자기장하고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자세히 관찰을 할 겁니다. 이게 컨투어 인테그랄을 했을 때 만약에 R이 동일한 거리였다고 하면 H가 모든 지점이 똑같은 H겠죠. H가 다 똑같을 거예요. 상수예요. 그래서 적분을 할 때 얘가 상수가 튀어나오고 컨투어를 적분하게 되면 이게 2파이 R이 돼요. 전류가 흐르고 있고 똑같이 거리 R인 지점을 대칭인 지점을 돌게 되면 이 모든 지점의 H 필드가 똑같은 필드를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그 필드가 상수기 때문에 밖에 끌어내고 컨투어만 접근하면 2πr이 나와요. 그걸 의미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을 만족해야 된다는 걸 알고 있어야 되고, 이게 이제 앙페르 식이고요. 그럼 여기서부터 그럼 이건 뭘 의미하는가를 생각을 해봐야 돼요. 이 식이 의미하는 바가 전류라고 얘기하는 건 뭐냐면 H필드의 불균형을 재는 거예요. H필드에 불균형이 있으면 어딘가 전류가 있는 거예요. 전류를 흘리면 H필드에 불균형이 생겨나요. 자, 식은 계산하는 것보다 해석하는 게 훨씬 중요합니다. 제가 요 측정이 어떤 걸 측정하는지 말씀을 드렸죠, 그죠? 어떤 분례를 따라서 벡터량을 다 재면 저게 제로가 아니란 얘기는 불균형이 있다는 얘기예요. 밸런스가 맞으면 저게 제로예요. 불균형이 생겨나면 전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 얘기하면 전류를 흘리면 자기장에 불균형이 생겨나요. 그래서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앙페르로를 정리하면 이렇게 됩니다. 이게 결론식입니다. H필드에 볼텍스를 재면 그게 전류를 나타냅니다. 근데 이제 앞쪽에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컬 H라고 얘기하는 건 뭘 나타내느냐면 단위 면적당 볼텍스 양을 컬 H라고 합니다. 단위 면적당 볼텍스를 측정하면 그게 컬 H였거든요. 그래서 얘가 보시면 여기 컨투어하고 이 S 사이의 관계는 어떤 면이 있으면 면 둘레를 이렇게 쭉 돌아가다 보면 클로즈 컨투어가 나오게 돼 있어요. 어떤 거는. 그 클로즈 컨투어와 S를 보는 겁니다. 이 클로즈 컨투어가 만들어내는 면적 S에서 단위 면적당 볼텍스 양을 전체 면적에서 다 더하면 얘와 같아지고 그게 전류 같다는 얘기입니다. 얘는 단위 면적당 볼텍스 양을 전체 면적에 더한 거고 얘는 토탈 볼텍스 양을 재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얘 두 개가 같다는 이론이 스토크 티어리예요. 스토크 티어리가 토탈 볼텍스 양은 단위 면적당 볼텍스 양을 더한 것과 같다고 얘기하는 게 스토크 티어리인데 말로 하면 obvious 하죠, 그죠? obvious요. 왜냐하면 전체 아프록스 양은 전체 볼텍스 양은 단위 면적당 가지고 있는 볼텍스 양을 전체 면적을 다 더하면 토탈 볼텍스 양이 나오죠. 그래서 그 얘기가 스토크 티어리입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전류라고 얘기하는 걸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어요. J라고 얘기하는 거는 단위 면적당 전류를 생각해요. 단위 면적당 전류 밀도라고 얘기하죠. 그렇죠? 전류 밀도라고 전류 밀도를 면적에서 다 더하면 전체 전류가 됩니다. 이거는 아이덴티티입니다. 이 두 개는. 전류 밀도를 전체 면적에 더하면 전체 전류가 나와요. 그죠? 근데 전류라고 얘기하는 건 이렇게 정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두 개 식을 비교하면 컬의 H가 J가 된다는 식을 찾아낼 수가 있어요. 컬의 H가 J가 돼요. 그래서 H필드의 불균형은 전류에서 생겨난다는 건데요. 중간에 빨간색으로 이렇게 적어놨죠. 빨간색에 displacement current를 적어놨는데 electric flux density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을 하게 되면 얘와 같아진다고 얘기하는 건데요. 이게 전류 밀도는 암페어 퍼 메타 제곱의 단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D는 쿨롱 퍼 메타 제곱이죠, 그죠? 쿨롱 퍼 메타 제곱을 시간으로 나누면 쿨롱 퍼 세크가 돼서 전류가 되죠. 결국 얘도 똑같이 전류 밀도의 단위를 가지고 있다는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맥스웰이 저게 앙페르로에서 저게 추가가 돼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저거를 찾아냄으로써 전자기파를 발견하게 돼요. 그래서 실제 물리학에서 대부분 다 실험식인데 실험식이 아닌 식이 이 식입니다. 파셜 D하고 파셜 T가 컬 H에 들어가야 된다고 예측한 건 이론적으로 식의 균형 때문에 저게 들어가야 된다는 걸 예측을 하고 나중에 찾아낸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은 다 실험식이지만 요것만은 그 이론식이에요. 그래서 앙페르가 실험했던 건 사실은 컬 H가 J가 된다는 걸 찾아낸 거예요. 맥스웰이 했던 건 이게 더 들어가야 된다는 내부 추가가 있습니다. 이게 앙페르 실험입니다. 앙페르 실험은 전류를 흐르는 도체 사이에 작용하고 있는 힘을 관측을 해서 그 힘에 대한 식을 찾아내서 거기서부터 투자율이라는 물리량을 찾아냈어요. 투자율을 찾아냈고 그 투자율로부터 자속 밀도를 정의했어요. 그리고 자기장을 정의하고 자기장과 전류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규명한 식이 이겁니다. 자기장의 세기와 전류 사이에 어떤 관계를 만족해야 되는지. 그래서 전자기학에서 쿨롬식하고 앙페르식 이 두 개의 식은 전자기학을 완성하는데 거의 80~90%가 이 식입니다. 그래서 전기장, 자기장, 전속밀도, 자속밀도, 투자율, 유전율
우리가 회로에서 사용되고 있는 거의 모든 파라미터는 여기서 정의가 됐어요. 나머지 두 개는 그렇게 메이저하진 않지만 중요한 발견입니다. 패러데이스 로우 오브 인덕션은 어떤 거냐면 일렉트릭 필드를 접근하면 전압이 되긴 하는데요. 여기에서 이 일렉트릭 필드의 볼텍스, 그러니까 지금 보면 여기는 마그네틱 필드의 볼텍스를 쟀는데 일렉트릭 필드의 볼텍스를 재면 전압이 나와요. 근데 이제 지금 볼텍스는 단위 면적당 볼텍스를 내게 되면 컬의 E가 주어지고요. 이 값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근데 전압은 자속이 변화하는 반대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이렇게 주어집니다. 그래서 이건 웨버 단위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얘가 뭐냐면 여기에 사이에 해당하는 값입니다. 그래서 자속 밀도를 면적에 대해서 접근하면 자속 양이 나오고 자속 양이 시간에 따라서 변화하면 그 반대 방향으로 자속이 변화하는 변화의 반대 방향으로 일렉트릭 필드 혹은 전압이 생겨난다는 이론이 패러데이스 로입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스 로를 정리를 해보면 이렇게 됩니다. 여기 식하고 여기서 같아진다는 것은 스톡 세리죠, 그죠? 스톡 세리. 스톡 세리로 일렉트릭 필드의 플럭스 볼텍스 양, 볼텍스 양은 단위 면적당 볼텍스 양이 이렇게 주어지고요. 여기에서 단위 면적당 자속의 양이 자속 밀도죠, 그죠? 이 두 개를 비교를 해보면 이 식과 이 식을 비교를 해보면 이렇게 식이 떨어져 나옵니다. 이게 패러데이스 로가 예측하는 겁니다. 그래서 패러데이스 로와 앙페르 로 식 두 개를 비교를 해보세요.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리고 여기가 쿨럼스 로입니다. 쿨럼스 로. 쿨럼스 로는 이렇게 전하가 있기 때문에 이렇게 존재를 해요. 근데 마그네틱 모노폴은 존재하지가 않아요. 우리가 자석 앵글 있는데 딱 자르면 다시 앵글 S이 생겨나죠. 그죠? 그게 왜 그러냐면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게 보통은 이제 그 자석은 이 원자 안에서 일렉트론의 스핀이 랜덤하게 있으면 자석이 안 돼요. 근데 그게 한쪽 방향으로 딱 얼라인이 되어 있으면 전자가 같은 방향으로 계속 돌아가면 전류가 흐르는 것처럼 보여요. 이쪽으로. 전류가 흐르면 이렇게 자기장이 이렇게 생기거든요. 딱 잘라도 어차피 이렇게 흐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래쪽은 S극, 위쪽은 N극 이렇게 생겨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잘랐을 때도 똑같이 N극의 성이 또다시 분리돼서 만들어져요. 그래서 모노폴로 만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하는 파지티브 전하, 네거티브 전하 이렇게 딱 나눌 수가 있어요. 근데 자기장은 시작과 끝이 나눠질 수가 없어요. 자르면 또 하나의 폴들이 또 생겨나기 때문에 모노폴이 안 생기고 다이폴로만 존재해요. 그래서 N극 S극은 분리가 안 되고 N극 S극이 있는 상태로 다이폴 형태로만 존재하지 모노폴 형태로 존재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걸 나타내는 게 마지막 식입니다. 다이버전스 B를 하면 제로가 된다는. 다이폴로 존재할 수 없는 게 자속입니다. 모노폴로만 존재한다는 걸 뜻하게 돼요. 그래서 위에 있던 4개 식을 정리해 놓은 게 맥스웰 방정식입니다. 얘가 뭐와 관계되어 있는 법칙이죠. 위에 4개 중에 컬의 E가 마이너스 파셜 P, 파셜 T가 된다는 게 패러데이스 로죠. 그죠? 패러데이스 로. 그걸 다시 적으면 이렇게 돼요. 패러데이스 로는 자속을 변화시키면 전압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로우 오브 인덕션이에요. 그리고 다이버전스 D 이퀄 제로인데 이게 무슨 실험이었어요? 쿨롬 실험이죠. 맞아요. 쿨롬 실험이었어요. 얘는 패러데이고요. 얘는 쿨롬스 로입니다. 얘는 무슨 실험이죠? 앙페르식이죠. 그죠? 앙페르가 실험했던 거고요. 얘는 경험적으로 하는 거예요. 모노폴이 존재하지 않는 거예요. 이게 맥스웰 방정식 4개거든요. 자, 근데 여기서 알아야 될 게 맥스웰 방정식 4개가 어디에서 나왔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 4개를 정의하는 데 사용되는 물리량이 6개가 있어요. 2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알아야 될 게 여기서 보이는 게 일렉트릭 필드, 일렉트릭 플럭스 덴시티, 마그네틱 필드, 마그네틱 플럭스 덴시티 이 4개 하고요. 또 2개가 더 있는데 그게 유전율하고 투자율이에요. 포머티비티하고 퍼미에빌리티인데요. 여기 보시면 상수 2개가 있었죠. 그죠? 비례식 찾을 때 보면 여기에 입실론 제로하고 여기에 U0가 있었어요. 이 2개의 물리량이 여기에 그 맥스웰 방정식을 정리할 때 나와요. 그래서 그 6개의 물리량이 맥스웰 방정식에서 얘기하고 있는 전체 이야기고 저건 한 50년 동안 실험한 식들을 들여다보면서 얻은 결론이에요. 자, 그 다음에는
이 4개의 식이 실제 머티리얼 혹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일상생활에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해석하는 게 그 다음 부분입니다. 그래서 맥스웰 방정식을 이해하고 저걸 적용할 수 있으면 많은 것들이 보여요. 이게 맥스웰 방정식을 잘 들여다볼 수 있고 이해하게 되면 말씀드린 것 같이 회로든 전파든 많은 부분들이 눈에 보이게 됩니다. 우리가 빛을 다룰 때도 보면 광학 디바이스들이 많이 있죠. 좀 돋보기도 있고 현미경도 있고 굉장히 많잖아요. 비슷한 걸 전파에 대해서 해요. 전파망원경이 왜 동작하고 있는지, 전파를 모으는 방법은 어떤 건지, 뭐 이런 것들도 맥스웰 방정식에서 나와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맥스웰 방정식이 어디에서 나왔고 저게 물리량이 어떤 특징들을 가지고 있는지를 이해하는 게 메인 포커스입니다. 그래서 다음 시간에는 저 맥스웰 방정식을 회로에 적용하는 걸 배울 거예요. 회로라고 얘기하면 우리가 PCB를 뜨거나 혹은 어떤 컴포넌트의 이제 신호나 에너지를 밀어넣었을 때 일렉트릭 필드나 마그네틱 필드는 어떤 특성을 만족해야 되는지, 이게 보면 어떤 법칙이에요. 이런 규칙들을 만족시키면서 전자기파가 동작을 해요. 우리가 배웠던 회로임도 사실은 여기에 영향을 받고요.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그 전자기기들은, 전자기 현상들은 이 4가지식으로 다 설명이 되고 저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다양한 현상들이 일어나요. 우리가 알 수 없는 건 저 식들이 어디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전자파는 다 저 식을 만족해야 돼요. 그래서 저걸 만족하는 조건 하에서 움직이는 전기 신호들은 어떤 조건들을 다시 만들어내는지를 다음 시간에 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